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는 60대 고등학교 교사가 분당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최근 주변에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대인 오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정부는 징계 가능성을 예고하면서도 교사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단체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여당은 윤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6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고속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숨지고 버스 승객 10여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 구간 출근길은 다소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첫 소식 윤슬기 기자입니다. 고속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찌그러진 틈에서 가까스로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급한 대로 도로 한편에선 응급처치가 이뤄졌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승객들은 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달리던 고속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승객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뒤따르던 SUV 차량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한때 5개 차로가 모두 막히며 극심한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경기도 용인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60대 교사가 어제 분당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최근 주변의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에 이어 최근 나흘 동안 교사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전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에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이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엔 A씨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위치 추적한 건인데요. 위치 추적한 건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A씨는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들은 A씨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크게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서 내용과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전북 군산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이처럼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위축되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분노한 교사들이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짓고 집단 행동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파업 참가 시 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온라인 추모관엔 6천 건 넘는 헌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선배 교사의 애도부터 무너진 공교육의 현실을 바로 세우겠다는 추모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숨진 교사의 49제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아침 9시부터는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 운동장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오후 3시 강당에선 서울시 교육청 주최 49제 추모제가 열립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국회 앞에 집결해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 추모 현장에 참석하는데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이나 교외 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관리자분들도 조금 걱정은 되시는지 그 합반 수업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추모 뜻은 존중하지만 공교육을 멈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 교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교사와 정부 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또 발생을 해서 해당 교사는요,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변호사님, 그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들여다볼 수 되게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사망의 원인부터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예. 네. 혹시 타살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극단적 선택을 그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그 유족들이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 그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다음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60대 교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그 선택을 할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최근 뭐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에서도 교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나흘 동안 3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이 정도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일부 아이들이 이제 몰려다니면서 선생님 지도에 잘 따르지 않았고 이제 교내에서는 따돌림 문제도 있었고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훈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교육의 명목으로 훈육의 명목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경우에 일부 학부모들이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왜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느냐라고 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혼을 내면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전북 군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교사 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밀한 뭐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예. 유족 측과 이 교원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잔무, 업무의 과중함을 평소에도 토로했었다고 하고요. 예. 같은 동료 교원으로부터 이른바 업무상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도 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기한을 올리면 계속해서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를 하는 등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어서 예. 이런 교육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어떤 교권 확립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 같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훈육과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있다. 또 업무가 과중돼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좀 예.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전국 교사들 오늘요.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집단 행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다른 분들도 아닌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은 네네. 그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예. 그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법을 찾아보면요. 교육청이 긴급한 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에 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이때 긴급 사유는 뭐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러한 그 뭐 극단적 선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한두 명일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몰라도 예. 여러분이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가장 체험하는 분들이 역시 현장에서 같이 그 동료로서 수업을 하는 그 교사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측면은 반드시 있다. 분명히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교육부에서는 징계 가능성을 예고하면서도 예. 교사들 설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 건가요? 일단 교육부에서는 최대 파면이나 해임 조치까지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네. 놓고 있습니다. 이걸 집단 행동이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점을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교육 현장에서 이탈한 부분을 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업이라는 건 근로기준법 등을 보더라도 본인의 네. 근로환경의 개선과 관련한 이슈를 갖고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하게 되면 이제 정치 파업이다,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단정을 받게 되는데 예. 일단 실질적인 징계에 이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의 교권 회복과 관련한 언론, 여론의 움직임이 이런 단체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고요. 네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집단 행동을 했을 때 징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답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제 사전 경고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징계까지 이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어떨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요. 열악한 상황, 또 심리적으로 힘든 조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교사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교권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예. 저희 때만 예. 해도 네네.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학부모, 저희 부모님들도 선생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한 집에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제일 귀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를 돌봐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교육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교권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교권이 무너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생님들도 물론 피해를 받겠지만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우리 학생들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반성할 여지가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네,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네. 교권의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하고요. 그런데 결국 만약에 교육이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네.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오늘이 사실 교사분들이 모이시는 데는 서희초 교사분이 돌아가신 49제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기르는 엄마입니다만 네.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좀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교육 멈춤의 날의 취지가 이러저러하고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급식 제공도 일반적으로 원래대로 해주겠다. 예. 다만 아이를 또 못 보내는 엄마들,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예. 없는 그렇죠. 부모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예. 그 뜻에는 동참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는 보낸다. 그리고 내가 여력이 되면 아이를 오늘은 내가 집에서 좀 건사하겠다라고 그 뜻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참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네. 교육부 측에서는 교육 공백 최소화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주호 장관이 이른바 깜짝 방문을 해서 호소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교육 현장의 문제 그리고 교권 회복과 관련한 부분은 교육부가 전담해서 책임을 지겠다. 교육 현장에는 선생님들께서 머물러 계주시고 그리고 교육부를 믿어달라라는 입장을 예.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어제 교권 회복 4대 법안을 개정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좀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 교권 회복 4법이 교육기본법, 교원지휘법, 그다음에 초등교육법, 네.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이런 법들을 이제 그 학교에서 교권 회복 4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핵심은 뭐냐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지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동 학대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 제기가 되면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한테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데 네. 가장 참기 어려운 그러한 그 불이익은 뭐냐면은 심리적인 무력감이에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이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일정한 그 지도를 한 것인데 예. 이것을 마치 아동을 학대하는 어떤 범죄자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못하러 선생님을 하고 앉아 있는가 예.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 여당에서 반드시 좀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이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여당은 윤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예고했고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선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을 묻자 희생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합니다. 간도학살 희생자들의 문제,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 희생자들의 문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당은 친북 행보 논란을 제기하며 의원직 제명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제소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몸은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나. 앞서 국회 윤리자문위는 지난해 1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혐의로 윤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지만 아직 윤리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가 조총련 행사 참석은 부적절했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조총련 구성원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일부 이 도로에서 도쿄에서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사실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미향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밝혔죠. 국민의힘이요. 어제 귀국한 윤미향 의원 목소리와 여당 입장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서 그 의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제가 다 직접 다녔습니다. 첫날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도학살 문제 관심 좀 가져주셔요. 윤미향 의원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계례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반국가 단체와 함께한 윤미향 의원 제명에 나서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하지만 윤 의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이 논란 먼저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21대 국회에 참 별일들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왜 반국가 단체에다가 가서 전합니까? 윤미향 의원은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는 웃고 그러는데요. 네. 조총련이 어떤 단체입니까? 그냥 반국가 단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과거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제일교포들을 예. 북한으로 북송했던 뭐 그런 단체예요. 네. 지금 그 피해자들이 계속 북한에 억류돼서 살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갔다. 근데 또 같은 날 민단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1 대한민국 민단. 우리 쪽 그 동포 단체 예. 그쪽 행사는 안 갔단 말이에요. 뭐 초청 안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안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나서는 지금 공항에서는 본인이 국민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예. 글쎄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제 이념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념 과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념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자꾸 정치 공사라고 보지 마시고 똑똑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와 민단이 주최하는 공식 추도식에 네. 참석한 것이 아니라 네.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간토 대지진 이후에 조소진 학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뭐 한일 두 정부가 철저히 어떻게 보면 백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 행사 참석의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왕이면 우리 정부와 민당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통해서 뭔가 관심을 촉발하고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윤미향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색깔론이다.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윤미향 의원이 행사 참석 취지라든지 또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참석을 계기로 인해서 지나치게 이념 공세라든지 또 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색깔론 얘기하는 윤미향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치기와. 색깔론 갈라치기 이거는요. 억울하게 어떤 이념의 그 굴레를 씌워서 몰아붙인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색깔론이 아니라 행위를 명시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쪽 민단이 주최한 행사에는 안 가고 오히려 반국가 단체 조총련에서 주최한 행사에 갔다. 국가 의장까지 받아가면서 이게 어떻게 색깔론입니까? 현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고 상황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색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색깔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 동포단체 주최로 열린 이 간토 대지진 희생자 추모 행사에는 불참한 것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죠. 윤 의원은요.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민단 측에서는 초대를 받지 않아도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둘 중에 갈 수 있는데 조총련 행사에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그 시민단체라든가 또 그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쪽 진영의 초청을 받아서 행사에 참석한 걸로 보여집니다만 초대 여부를 떠나 우리 정부와 민단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하는 게 저는 또 오히려 바람직스러웠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한일 관계가 좀 더 튼실하게 뭔가 뿌리를 내리려면 일본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참석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100년 전 어떤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그 죽어간 수천 명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짙게 남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윤미향 의원이요.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요, 이 남북교류 협력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고요. 외교부에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국가 단체 쪽 사람들하고 회합하거나 뭐 만나거나 얘기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 무슨 단체인지 몰랐다고 저는 봐요. 알고는 갔다고 믿고 싶지 않고 윤미향 의원 이렇게 실정법을 계속 위반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 기금 관련해서 횡령 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일부 무죄 받았다고 꽃다발 받았던 분이에요. 우리가 투표 잘해야 됩니다. 저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이런 분들 주민소환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잣대를 윤미향 의원이 그래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의전을 제공받은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외교부의 의전상 지원은 이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인 일정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공무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외 출장이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 심사를 받고 또 그것이 외교부에 또 전달이 되면서 통상적인 어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차제에 제 공간 대단히 바쁩니다. 또 인력도 제한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회의원의 어떤 그 외교 활동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폐지라든지 이 문제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친북단체 행사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외교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한 30-40분 걸린대요. 한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 주고 택시 타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걸 의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의전 과잉이고 의전 중독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 대사관에서 이제는 그런 일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 풍토가 조성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협약 당사국 88개국에 방류 반대 친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오염 처리수 용어 변경 검토를 과거 일본 제국주의 때의 창씨 개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위배된다며 88개의 협약 당사국에 친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친서 발송을 통해서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협조를.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 단식 농성장을 위로 방문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공산당 얘기 나오는 것도 황당하게 하고. 여당은 이 대표가 자해 외교에 오염수 반대를 명목으로 방탄 웰빙 단식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내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명분 없고 뜬금없고 원칙 없는 산무 단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이재명 대표 친서를 런던 협약 당사자국에 보내기로 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본격 시동을 걸은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 정기남 전 대변인께서 제가 궁금해 여쭤보고 싶은 거는 88개국에다 친서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실제 이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게 현실화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방류를 아무리 중단을 요구해 봐야 일본 정부가 이게 뭐 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런데 다음 달에 런던 협약 어떤 그 런던 의정서 당사자국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마침 거기에서 일본의 그 핵 폐기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건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앞서서 또는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단히 제한돼 있다. 예. 그렇다면 당사자국에 참여하는 각 88개국에 우리 야당의 입장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예. 일본의 어떤 방류 결정에 대한 또 규탄의 의미, 또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야당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화의 문제를 끌고 간다.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는 있다고 것이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자해라는 비판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가 외교 자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한 나라의 목소리가 두 가지로 나왔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군요. 무슨 야당이 국제사회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은 정부 여당이 대표하는 거예요. 집권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상대방 나라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미국 야당의 얘기를 듣고 뭐 미국 공화당 얘기를 듣고 트럼프 얘기를 듣고 외교 정책을 결정합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렇게 런던 협약을 존중하고 국제사회, 국제기구를 존중을 한다면 민주당에서 유엔 산하기구인 IAEA를 먼저 존중을 해야죠. 거기서 지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그쪽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방문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서는 이제는 또 런던 협약, 그 50년 전에 체결된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뭔가를
호소한다? 글쎄요. 민주당의 행위를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정부의 오염 처리수 용어 변경 검토를요. 일본 제국주의 때의 창씨 개명이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용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그 얘기하는 그 취지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는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일본이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처럼 오염 처리수이다라고 명칭 변경을 서두르는 모습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죠. 예. 실제 뭐 이를테면 그 민주당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현실화된 시점에서는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의무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그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염 처리수는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추가로 좀 드리고요. 자, 여당은요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 괴담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논란을 두고 여당은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냥 어떤 허위 사실을 혼자 유포한다고 해서 뭐 그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퍼지고 그것을 또 일부러라도 믿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게 또 퍼진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오기 때문에 이 초기도 아닙니다. 많이 퍼진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틀 전 이 서울 도심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그 모습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방류 중단하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일본의 표기를 중단하라고 외칠 수 있는 대통령을 원치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지지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우매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단식 중인 이 대표 오염수 방류 집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한 인원이 5천 명 난집됐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독려했음에도 지난달 26일보다 규모가 줄었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국민들께서 전혀 호응하지 않는 이슈를 저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장애 집회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뭐 소수 야당도 아니에요. 국회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의 당수가 장애 집회, 단식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남 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실질적인 이 방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어요? 국회 들어오면 절대 과반 의석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민주당은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밖에 나가서 저러느냐.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마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제 슬슬 들어올 때도 됐다. 출구 전략 잘 짜시기 바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이제 위로 방문을 하고 당내 결석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여 투쟁 동력의 유지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윤희석 의원도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대책 같은 것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 대책은? 그 대책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단식 투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정치가 멈춰 섰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하면 이 정치의 어떤 복원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데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단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단식 쇼라든지 이런 어떤 비아냥거림이라든지
가볍게 처신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당 입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미동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이념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속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최소한의 자구적 조치이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같이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지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구적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5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원래 이제 검찰 출석이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어요. 뭐 천준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이제 불출마가 아니라 나오지 않겠다,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방탄 단식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검찰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흐를까요? 뭐 검찰에서는 단식 여부와 관계없이 뭐 수사 일정대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출석 없이 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좀 시기 같은 것도 조절하고 해야 할 텐데 단식을 하는 분을 검찰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그 여론의 따가움 그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는 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발 제대로 저 사법 처리 관련한 그런 절차에 응하시고 판사를 꼭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 정치권 공방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세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1940년대 홍 장군의 이 부고 기사까지 거론이 됐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더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글입니다.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옳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 바란다고 공개 글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직접 흉상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며 흉상 이전을 철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열한 역사인식과 국민의힘의 비겁한 동조,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홍 장군의 공산당 전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육군사관학교의 외부 이전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삼선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군을 볼셰비키즘을 신봉한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구소련 지역의 한글 신문인 레닌에 기치해 레닌 스탈린당에 충직한 당원으로 기록된 홍 장군의 부고장을 공개했습니다. 진정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이념 논쟁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독립투사 홍범도도 맞지만 공산당원 홍범도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해온 상환유예가 이번 달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해온 조단위 대출금의 상환이 끝날 경우 시장에는 메가톤급 파장이 우려됩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뷰티샵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 김다혜 씨에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코로나 대출로 겨우 버텨냈는데 다시 일어서기가 무섭게 대출금 상환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70에서 80%가 떨어졌어요. 해됐다고는 하나 거의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긴 하죠.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김 씨처럼 코로나로 피해 입은 개인 사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출금 76조 2천억 원 가운데 약 7%가 상환 유예 대상인데 특히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800여 명의 1조 원 넘는 대출금이 이달 상환 종료를 앞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착륙을 전망하지만
만기 연장이나 이 상환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고 경기 둔화 속에서 상환 여력을 자신하기는 힘들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상환을 아예 포기하고 파산을 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상황. 가뜩이나 악재와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금융시장에서 코로나 연체 폭탄의 불안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과일 등 이 주요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670억 원을 투입해서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른 것 지금 성수용품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태풍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폭우하고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과일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를 많이 봤고요. 태풍에 의해서 떨어져 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매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사과 같은 경우는 10kg당 전년 대비 도매 가격이 약 61% 상승을 했고요. 배도 15kg당 전년 대비 도매 가격 27%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큰 폭으로 지금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배추하고 무 같은 채소들은 작년에 폭염의 영향으로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보여가지고요. 배추는 10kg당 51% 전년 대비 가격이 낮아졌고요. 무도 20kg당 30% 도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설탕 가격도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 세계 최대 생산국이 인도잖아요. 인도도 이상기후로 이제 작황이 부진해가지고 계속 설탕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설탕 원료로 하는 식료품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사탕수수 주요 재배국인 브라질하고 인도가 모두 다 가뭄에 시달려가지고요. 사탕수수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것을 미리 반영해서 설탕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설탕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설탕이 들어가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모든 제품의 가격이 덩달아 상승하는 슈가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인도가 지금 설탕 수출을 금지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가 설탕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글로벌 원당 수급량이 더 불안해지면서 국내 설탕 가격 역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설상가상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자칫 이 추석이 이 물가 폭등의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추석에 그 물가 상승할 요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은 폭우하고 태풍의 피해로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기재부에서도 8월 달하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최근에 2%까지대로 하락했는데 3%대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추석으로 인한 그 계절적인 수요 증가분이 없어지는 10월 달부터나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요 물품들 뭐 가격 오르자 정부가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 투입해서 물가 안정 대책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대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요, 재정을 지원을 해가지고 뭐 20에서 30% 정부 지원으로 할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각종 마트랑 농협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20에서 30%를 더해서 최대 40에서 60%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채소, 과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해서 최대 60%로 1인당 한 곳에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670억 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정도의 이제 할인 혜택을 주면 좀 물가를 잡는데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작아가지고요. 이거 작은 겁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670억 원은 올해 예산인 639조 원에 비하면 0.01%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소규모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는 물가를 잡는데 큰
큰 효과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 역시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2만 원, 4만 원씩 소액을 여러 명한테 소비 쿠폰을 주는 방식보다는요. 최저 소득층에게 차라리 큰 금액을 몰아서 지원하는 것이 내수 소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이 경제학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가장 필요한 대책 뭐라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소비 쿠폰을 다수에게 뿌리는 것 같은 불필요한 보편적인 재정 지원, 이런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가지고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함께 긴축적으로 박자를 맞추는 것만이 물가를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기름값도 좀 걱정입니다. 기름값이 언제까지 오르냐도 이제 향후 물가의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도요. 8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4.2원 상승을 해서 리터당 약 1,745원이 됐고요.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2.3원이나 상승을 해서 리터당 1,63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 때문인데요. 국제 원유 가격은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 최저량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연일. 최근에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어서 원유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2에서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 가격을 인상시킬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석유 가격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추석 이후의 물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추석 이때는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농축수산물이 상승되는 것이 최근에 유가 상승을 더해서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돼서요. 8월 달, 9월 달 두 달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물가를 반등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석이 끝나고 나서 추석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사라지는 그 효과가 사라지는 10월 달부터는 다시 2%대로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건은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꼼꼼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사올라와 또 다른 태풍 하이쿠이가 홍콩과 중국, 대만을 강타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친 파도가 도로를 집어삼킬 듯 덮치고 버텨보려던 남성도 이내 뒤쪽으로 피신합니다. 지난 주말 태풍 사올라가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초속 45m, 시속 160km의 강풍에 나무는 뿌리채 뽑혀버렸고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항공기와 열차 운항이 중단됐고 약 9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Today is a bit scary because the wind is so strong that of course we were just like stay at home. 사올라는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또다시 중국 남부에 상륙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하이쿠이를 먼저 맞닥뜨린 대만에선 주민 약 4천 명이 대피했고 10,000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자동차와 도로 곳곳도 파손됐습니다. 대만을 직접적으로 강타한 태풍은 4년 만입니다. 我们千万不可以掉以轻心，各单位都要加强戒备，中央地方更要齐心协力的来防台。 연이은 태풍에 중국 당국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동대문의 랜드마크 DDP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 있는 장면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는 지금 서울라이트 빛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DDP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빛을 감상했는데요. 그 화려한 모습들 함께 보시죠. DDP 외벽이 화려하게 변신하자 시민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222m의 메인 파사드면에 세계적인 예술가의 디지털 아트가 빛으로 구현되고 있는데요. 서울 동대문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예술가들의 거대한 캔버스가 된 셈입니다. 주말을 맞아 DDP를 찾은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화려한 작품을 감상하며 시원한 가을밤을 즐겼습니다. 네, 회색빛 건물이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는데 사진을 보니 풍경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 무엇인가요? 네, 서울라이트 DDP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디지털 자연입니다. 실제의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적 자연이 얼마나 조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는데요. 프랑스 작가 슈발리에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창덕궁 후원에서 봤던 아름다운 풍경도 작품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DDP 잔디 언덕에서는 스위스 작가 댄 아셔가 만든 인공 오로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서울라이트 DDP는 오는 10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는 거리가 좀 있는 도시가 자연의 빛깔로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지나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경기 연천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현재 해제가 됐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로 10에서 6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최대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사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경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와 내륙 곳곳에서는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이 26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